이야기를 맡아주실 우리 김수진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근사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자니 저는 뭐 대구 지역 내지는 대구 광역 지역에서 오신 분들만 계실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부산에서도 18분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전에 일전에 뵌 분이 계실까요? 혹시 저를 처음 본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를 모르시는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네요. 선생님들은 지도자 과정이시니까 올해부터 배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다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면 얼마 배우셨냐고 하면은, 아니면 중간에 애가 또 뭐 또 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좀 못 그리다가, 좀 그리다가,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그리셨냐, 그거를 제가 여쭙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책거리 그림을 다 그려보셨나요? 그리고 있는 중이세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러면은 책거리가 뭔지 같은 거는 빠르게 넘어가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수년 전에 본 적 있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폴링스타 챌린지라고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여성이 제가 이렇게 여쭈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하실 텐데, 저 남자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이 여성 너무 불쌍하죠? 아닌가요? 말 안 시켰으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때? 이 여성 안쓰럽나요? 아니요, 왜 그렇게 박정하세요? 명품 가방에 네. 좋은 차예요. 명품 가방에 좋은 차에. 명품 가방인지 어떻게 아세요? 혹시 브랜드까지 아시나요? 네? 혹시 이거 가방 브랜드도 알아본다? 에르메스. 에르메스인데 나는 이름도 안다. 켈리백? 버킨백? 버킨 켈리. 저는 실물로 본 적이 없어서 헷갈리는데 버킨 아니면 켈리입니다. 학생들이 알려줘요. 네. 이 백이 그 백이고요. 저 오렌지 박스 색깔만 봐도 막 마음이 설레시죠. 그래서 이 여성이 별로 그렇게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정말 넘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 자빠져 봤지만 이렇게 자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샤넬 브랜드를 좋아하는 여자 같다. 그리고 카스메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르메스도 그렇고, 특정 브랜드 이 여성의 취향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남의 물건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나 봅니다. 한 번쯤 보신 저만 보나요? 저 특별히 이 언니들한테 관심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언니 백들이 왜 그 백 안에 뭐가 들어온다가 그렇게 궁금할까요? 그래서 What's in my bag을 한국어로도 보고 이제 외국 여배우들 나오는 것도 보고 남의 백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특정 브랜드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고가의 것일 수도 있고요. 명품 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욕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욕망하는 바가 수집할 만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년에 그 향수 수집해 보신 분들 계시죠? 스카프 수집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신발, 우리 이멜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발을 또 한때 모았을까요? 이제는 발 아파가지고 굽이는 건 다 없앴습니다. 신발장이 많이 헐거워졌는데,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고개 끄덕여 주셔서. 네, 박정하지만은 않으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취향도 볼 수 있고요. 취미 생활도 볼 수 있고 삶의 패턴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지위라던가 경제적 지위도 알아볼 수가 있죠. 이 남자는 이거 뭐한 남자입니까? 네, 맨날 헬스 가는 남자인가 봅니다. 이 남자는 뭐한 남자인가요? 직업이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집 남자는 직업이 그것도 아닌데 저희 집에 공부가 꽤 많습니다. 뭘 이렇다게 고치진 않는데 그 고치는 게 집에 있어야 좀 직성이 풀리나 봐요. 되게 그런 남자 계신가요? 네, 여기서 또 갈리네요. 그래서 사실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을 수집하고 또 물건을 남한테 보여주고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라던가 정체성이라던가 직업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드글드글한 물건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책거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아시니까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넘어갈 텐데 제가 이제 책거리라고 하면은 책은 책이고 거리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고고미술사학과 출신인데 정직하게 말하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책거리를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산수화, 인물학, 화조학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책거리 같은 물건들은 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거는 문인이 그리거나 어떤 내 마음을 담는 사의를 담는 내 의취를 담는 그런 그림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술사학과 같은 고상한 학문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는 뭐 이원복 선생님이라던가 뭐 정병모 교수님이라던가 윤진영 박사님이라던가 이런 분들께서 많이 연구를 해오셨지만 사실 가장 최초의 연구자들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눈에는 산수화나 화조화 같은 것들은 중국이나 일본과 한국의 그림이 큰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책거리 그림은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그림으로 보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초로 한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학과 교수가 된 사람이고요. 이 케이 블랙이라는 여성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이었고 박물관 같은 곳에도 일을 했던 사람인데 좀 부가 있다 보니까 1970년대에 한국을 여행했고 그때 조자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미나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은 조자용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갈 조자용. 그래서 이 사람에게 미나에 대해서 배우고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책거리 연구에 자기 남은 여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와그너 선생님은 사실 미술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한문이라던가 한글을 읽을 수 있었고 케이 블랙은 미술사학을 트레인 받은 사람이긴 한데 한문이라던가 한글을 잘 읽지 못했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책거리를 연구할 때 자기들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해요. 혹시 여기 불문과 나오신 분 계세요? 네. 계셔도 손을 못 드시겠죠? 불어를 좀 한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엉터리 망터리로 발음할 텐데 더 잘 해주실 분이 계신가 싶어서 여쭙는 건데 제가 프랑스 친구한테 몇 번을 배우고 캐나다에서 온 친구한테도 몇 번을 배웠는데도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귀에는 쫌페이읍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눈 속인 기법, 일루전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독립적으로 배열한 게 독립유형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놓은 걸 테이블 타입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눈속임 유형을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서양 미술사에서 굉장히 익숙한 개념을 갖고 한국 미술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던가 이탈리아 같은 대저택에 갔을 때 응접실 저편 후 벽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와, 저 이 집 굉장히 넓다. 뒤에 후원도 있고, 와, 저런 분수도 있어.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그림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눈속임 기법을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책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책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특히 한 벽면에 커스터마이즈해서 크기가 딱 달라붙게 붙었을 경우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책과 물건이 많구나, 기이한 물건을 많이 모았구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껄껄껄 웃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이 발현된 것들을 우리가 눈속임 기법이라고 분류를 하고, 이 기법이 발현된 것들은 물론 예외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초기 작품들은 굉장히 고가의 광물성 안료, 여기 그림 다 그리셨으니까 석체의 가격이 꽤 비싸다는 건 아실 거예요. 라피스 라줄리 같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오는 그 준보석이잖아요. 새파란색. 그런 것들을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이 영원히 변치 않죠. 돌멩이니까 영원히 변치 않아요. 염료랑은 다르죠. 그렇게 해서 색깔이 굉장히 생생하고 또 좋은 비단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린 그림들이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식 소실점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소실점 하나고 이 소실점을 향해 모든 명암법이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림을 기교적으로 잘 그리는 것 외에도 이 투시도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소실점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첫 번째 유형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이름도 남아있어요. 차비대령 화원이라고 가장 일반 화원이 아니라 일반 화원들 중에서도 1년에 4번씩 시험을 쳐서 그 일반 화원들보다 훨씬 높은 녹봉을 받았던 그런 차비대령 화원. 차비대령이라는 게 대령이 waiting for예요. 왕이 언제든 명령하면 달려갈 수 있게 창덕궁 안에 있는 규장각에서 대령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화가들은 궁궐 바깥에 지금 뭐 조흥은행 자리, 조흥은행 본점 자리, 신한은행 본점 자리라고 얘기하는 그쪽에 궁궐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왕의 어떤 요청에 응답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굉장히 소수 정예, 그러니까 보통의 예조에서 뽑는 화원화가는 30명이었다면 이 차비대령 화원은 10명을 다시 한번 선출을 한 거예요. 그것도 1년에 4번씩 계속 시험을 쳐서 계속 속가내거든요.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형록 같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겠죠. 근데 사실 수묵 잉크 가지고 먹 가지고 내 이름과 낙관을 찍으면 일루저니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재기발랄하게 마치 인면이 실수로 넘어진 것처럼 해서 자연스럽게 도장의 인면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 최고의 고가의 안료와 아주 잘 트레인된 기량 있는 화가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고, 아마 궁녀들로 추정이 되는 이 여성들 뒤에 있는 이 첫 번째 유형의 책거리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잭 런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조선에 들어왔던 미국인 종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촬영한 사진들이고요. 이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 혹시 첫 번째 유형 그려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 사실 첫 번째 유형은 좀 부담스럽죠. 네, 왜냐하면 최소한 8폭에서 10폭을 연폭으로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거 자체가 이제 투시도법과 책장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는 그릴 수 없고, 사실 현대 아파트에서 이런 정도의 병풍을 펴놓을 수 있는 가정은 30평대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를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부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며느리한테 요즘에는 병풍 물려준다고 하면 제사 지내라는 얘기로 듣기 때문에 굉장히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제가 연령대를 보니까 또 며느리 입장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오늘 좀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장한종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앞에 그 폴링 스타즈 챌린지도
남이 넘어진 거를 마치 몰래 관음하는 것처럼, 피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되었잖아요. 사실 남의 물건을 몰래 엿보는 쾌감이 좀 있습니다. 저만 변태인가요? 네, 그런 쾌감이 있는데 마치 그래서 이 커튼을 올려서 남의 집에 어떤 그 책장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 같이 연출해 놓은 책거리들이 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작품들 안에 물건을 들여다볼 때 왠지 더 재밌어요. 그 쾌감이 더 느껴지고 그게 아마 인간의 욕망의 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한종인 이렇게 해서 장한종이라고 하는 화가의 이름을 노출시켰고 또 이렇게 크랙이 막 가있는 빅렬작이 송나라 때 가요라는 곳에서 특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유행했던 에나멜, 범랑자기, 그리고 선생님도 혹시 대만 고궁박물원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죠? 거기에서 그 조그만한 배추와 여치 기억나세요?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게 옥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만큼까지는 아니어도 또 그거 못지않은 이런 물고기 모양의 옥기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책거리는 누군가가, 화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렸을까요?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그렸을까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이 정도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잖아요. 버킨인지 켈리인지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는 우리처럼 이미지의 범람의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지 않고 이만큼 그릴 수 있었을까요? 상상으로만 이렇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어떻게 그렸을까? 그러니까 폰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색상이라던가 그거에 대한 어떤 텍스처라던가 그런 감각을 살렸어야 됐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다 자기가 가진 물건은 아닐 텐데 가진 물건과 갖고 싶은 물건과 본 적이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그렸을 것 같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의 특징이 이제 책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중국 책도 있고 조선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던가 일본을 통해서 물건 넣은 애들 수입품들이요. 그래서 아까 desirable, valuable, collectible 이 세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 책거리에 들어간 그림의 어떤 소재들, 오브제들은 희귀품, 사치품, 그리고 수입품 같이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소비재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닌 명품들을 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들, 이런 것들을 그렸고요. 이 시계 너무 잘 그렸죠? 네, 너무 시계 잘 그렸는데 제가 로마 숫자 4는 헷갈리는데요. 1, 2, 3은 압니다. 선생님들 1, 2, 3은 아시죠? 네, 뒤에 계신 선생님들은 대답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대답해 주세요. 이 시계의 로마 숫자를 보니까 화가는 로마 숫자를 읽을 수 있었나요? 네, 굉장히 잘 그렸는데 엉망진창으로 그렸어요. 애는 썼는데 알고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그린 거예요.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린 게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들한테는 시계가 정말로 시계로서 소용이 있는 물건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태엽을 막 감으면 자기 혼자 소리를 막 댕댕댕댕댕댕 내는, 이때는 건전지가 없었을 테니까요. 배터리는 없이 미케닉하게 이걸 막 돌려서 냈을 소리인데, 선생님, 네, 오늘 저기 예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유독 더, 네,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덜란드의 사람 이마두는 이상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신기한 것은 자명종이라는 것으로 때에 맞춰 소리를 내고 시각이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 자명종은 들으니 일본에도 있다고 한다. 지공 이수광 1614년 간의 지공유설. 감사합니다. 어우, 잘 읽어주셨어요. 이마두라는 사람의 본명은 마테오 리치입니다.
이 마테오 리치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일찍이 선교의 마음을 먹고 예수의 선교사로서 광동성을 통해서 베이징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남은 여생을 모두 베이징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천자가, 황제가 이 사람에게 나는 천자인데 나보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겠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도교, 유교, 불교 사원이 베이징에 있으니 그냥 너희도 사원을 하나 짓는 건 허락해 줄게. 그리고 천자는 나 하나야. 이걸 분명히 하고 이 사람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좋아했던 거는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교리는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갖고 온 선물들을 좋아했습니다. 망원경이라던가 시계라던가 나침반이라던가 지도라던가 그 다음에 유화, 오일 페인팅. 그래서 이 황실에서는, 중국의 황실에서 유화와 유사한 기법을 활용해서 중서합벽이라고 해서 권룡지의 초상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서양 그림인가 동양 그림인가 싶은 그런 그림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 이런 자명종 유해를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을, 물론 그 장인들은 장인이라는 어떤 기술을 갖고 왔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는 포교를 하러 온 선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계를 만들게 했죠. 그래서 대만 고궁박물원 가셨던 분들 어떤 방에 시계 가득 있는 거 기억나세요? 어떤 방 하나에 저는 시계 가득 있는 거를 훗날 책거리를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시계가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계들 일부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선물이 된 겁니다. 이거는 국내 기술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거. 근데 중국에서 제작된 것들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이 만든 것들이죠. 서양의 선교사들, 프랑스 국적, 이탈리아 국적, 스위스 국적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것이고, 여기 보시면 로마 숫자가 앞에 계신 선생님들 맞나요? 이쯤 되면은 맞아요. 읽을 수 있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걸 보고, 현재 숭실대에 있는데요.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같은 경우는 숭실대가 이제 기독교 재단이다 보니까 이 서학이라던가 천주교 관련한 유물들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계를 보고 그린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형에서는 단 하나의 수공품, 중국에서 수입된 수입품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졌고, 사실 독립 유형은 책 가가 사라졌을 뿐 사실 물건, 오브제 자체는 거의 그냥 비슷한 것들을 나열한 겁니다. 자, 선생님들 그림 그리시니까 1번이 그리기 어려울까요? 2번이 그리기 어려울까요? 네, 역시 그리는 사람들은 다 맞추시네요. 그냥 저같이 미술사를 공부하는 호학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2번이라고 빠득빠득 우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번이라는 거는 투시도법이라던가 소실점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책장을 그려도 더 그려야 되니까 훨씬 더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촬영된 걸로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아마 20세기 초에 촬영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왕실 여성일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중산층? 네. 양반? 네. 또 이 사람들의 관계. 부부? 돌잔치. 돌잔치 맞을 것 같아요. 돌잔치 맞을 것 같아요. 돌잔치 역시 자제분들을 키워보셔서 돌잔치를 맞추시네요. 얼추 아기가 돌보다 지났을 것 같긴 하지만 돌쟁이쯤 됐을 것 같죠. 그리고 당연히 돌잔치 때는 책거리를 많이 썼습니다. 왜?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이 출세하길 바랐고 그 당시엔 공부를 잘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옆에 이제 이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시아버지인가요? 이렇게 말해요. 너무 늙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 남자들이 지금 남자들처럼 비비를 바르고 다니지 않았다. 자외선에 이렇게 그을리면은 늙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또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절대 가족이 아닐 거라고 바닥바닥 우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은 가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 유형이라는 거는 물건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열한 경우이고, 대부분
그 안료라던가 그 다음에 비단이라고 하는 재료 같은 것들은 유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유형이 시기가 좀 후대로 내려가면 조금 성격이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 왜 이렇게 귀퉁이에다가 그림을 얹어 놓으셔서 잘 보이지도 않게 만드셨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이제 테이블을 깔고 제가 특별히 작게 만든 게 아니라 비율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이 비단으로 제작됐고 굉장히 대병이었다면, 마지막 유형은 대부분 단병이에요. 많이 규모가 작고 100% 종입니다. 저는 사실 단병인 경우에는 비단으로 그린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물성 안료가 아니라 염료로 그린 거죠. 그래서 색깔이 날아간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나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이 타입인 경우가 100% 미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입의 일부가 미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분들은 이 의치망빈 김수덕, 그리고 왕자 이건의 모습입니다. 얘도 아마 돌이겠죠? 근데 학사모까지 썼어요. 왕자인데 굉장히 공부를 또 잘해야 되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타입 중에 몇 번 타입의 책거리가 보이시나요? 네, 독립유형. 야, 잘 보신다. 이것도 애들이 많이 틀리던데. 자, 요 친구는 돌보단 좀 더돼 보이죠? 근데 선생님들 그 윗세대 이상민도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 없었다고 이 애기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세대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돌까지 호적에 올리지 않고 있다가 때로는 자기 형과 누나, 언니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2-3살 먼저 호적 등록한 거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윗세대들은. 이 아이도 어쩌면 돌보다는 훨씬 좀 나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을 너무 잘 가누고 있고 뭔가 야무지게 먹을 것도 쥐인 것 같고 얘랑은 상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 무라야마 치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인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돌아다니면서 1920년대에 굉장히 사진 촬영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진들을 많이 남겨놨는데, 이 병풍은 1번, 2번, 3번 타입 중에 몇 번 타입일까요? 언뜻 보면 2번으로 보이지만 여기 보면 테이블이 보이고 3번입니다. 네, 3번이어서 조금 높게 올려놓은 느낌이 있어요. 좀 높게 만든 그런 느낌이 있고, 책거리 그림이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구나. 실제로 의궤 같은데 보면은 황태자나 왕세자의 자리에 문방도를 놓았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자인 왕이 되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놨고, 왕세자 비의 자리에는 뭘 놨을까요? 선생님들이 모란도로 또 저를 한번 불러주셔야겠네요. 제가 안녕 모란 집에 도록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열어보시면 제 글이 떡하니 있는데 안 읽으셨겠죠? 네. 왕세자비 자리는 백동자도가 주로 놓입니다. 네, 아들 100명 낳아야 되니까요. 네,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네, 자기 자리에 항상 그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모든 연회의 자리에.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아들을 부인만 뭘 잘한다고 낳는 게 아닌 건 알았나 봐요. 그래서 왕세자 자리에 백동자도를 놓을 때도 있고 책거리를 놓을 때도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100% 왕세자 비 자리에는 백동자도만 놓였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테이블 타입 유형 잠깐 볼게요. 자, 많은 물건들이 보이시고 선생님들은 더더군다나 그려보셨으니까 더 잘 알아보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보이는 거. 안경. 선생님. 수박. 선생님. 꽃병. 선생님. 책. 공짜 깃털. 선생님. 네. 안경, 깃털. 네, 나왔는데. 네. 네. 선생님, 안경은 왜 나왔을까요? 책을 열심히 보라고. 안경하고 책은 세트죠. 수박은 왜 그렸을까요?
다시금 다산. 다산. 와, 역시 이거 기본이 다르시네요. 가지는 왜 나왔을까요? 많이 나으라고. 네. 음란마귀를 장착해 보면은 막 좀 음란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유형에서 보였던 물건이 있나요? 첫 번째 유형에서 보였던 물건하고 유형이 같나요? 달라요. 여기는 모란 같은 거, 부귀영화라던가 다산이라던가 장수라던가 뭔가 복을 비는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외국인, 제가 이제 성균관대에서는 100% 외국인 학생만 영어로 가르치거든요. 그 애들은 냉장고가 없어서 여기다 그렸네요. 참외랑 수박을 왜 그렸네요. 그러면 썸머니에요, 썸머. 그래서 썸머가 아니라 이놈아 씨가 많아서다 그러면은 막 애들이 알아듣더라고요. 퍼틀리티 막 이러면서 걔네들도 이제 직관적으로 씨가 그거구나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물건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1번 유형을 소비했던 사람들의 욕망과 3번 유형을 소비했던 사람들의 욕망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거리를 통해서 본 욕망의 층위라고 조금 살펴볼게요. 아까 봤던 시계들이 나옵니다. 시계 중에서도 이 시계를 자세히 볼게요. 제 생각에 이 시계는 토마스 톰피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계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닮아 보이시나요? 네. 토마스 톰피온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시계장인이었다고 합니다. 17세기부터 이 사람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선생님 까르띠에 시계 오늘 차고 오신 분 계신가요? 까르띠에도 사람 이름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토마스 톰피온 시계도 거의 19세기까지 제작됐는데, 이 사람은 죽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남아서 그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근데 토마스 톰피온 시계의 특징이, 선생님 한 번 더 활약해 주셔야겠는데 힘드시죠? 옆에 계신 친구분께. 네. 바깥 위에 서면으로 유리를 달아붙이고 아래 위에는 고문으로 비비고 온갖 그림을 달아 빛이 신묘한 제작자. 아래 엿보니 여러 바퀴와 기이한 색빛이 복잡하게 얽혀 미처 그 원리를 짐작할 길이 없었다.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1765년부터 1766년까지 북경에 외교사절로 떠나서 갔다 온 이후에 을병연행록이라고 그 기행문을 남긴 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사면에 유리를 달아붙여서 그 안에 여러 기계가 움직이는 거를 보니까 원리를 모르겠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멍을 합니다. 선생님들 물멍. 요즘에 박물관에서는 유물멍을 하라고 막 띄우던데요. 당시 사람들은 시계멍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계라는 게 오르골하고 원리가 같습니다. 태엽을 막 감아놓으면 그게 통통통 두드리면서 노래가 나오는 게 오르골이잖아요. 음악이 나오는 게 오르골이고, 이 당시 시계는 매일매일 밥을 주지 않으면 멈춥니다. 매일매일 밥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가 오늘 선생님들 1시에 만났잖아요. 선생님들은 모두 시계가 없고 저만 시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1시에 만날 수가 있나요? 해가 가장 정오를 지나서, 살짝 지나서 와 정도로만 약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비 오면 망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시계라는 게 타임피스로 이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시간이 맞았다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소리를 지 혼자 내더라, 그 안에 유리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움직이더라, 그런 정도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대웅이라던가 이수관 같은 사람들은 시계를 본 적은 있지만 이걸 통해서 시간을 본 것 같진 않습니다.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 뭘로 유명하죠? 공부들을 다 잘하셨구나. 쇄국 정책을 다 기억하시네. 네, 각 반의 1등들이 다 모인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쇄국 정책이면은 서양 물건을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여러 초상화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선글라스, 네, 패션 피플이어가지고 단계연으로 만든 벼루, 검, 그 다음에 도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도장은 인면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도장을 찍은 편지들이 현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건들은 실제 자기 물건들이었다고 믿어지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물건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을 빨간 그 서클 안에 있는 걸 보시면 뒤에 계신 선생님들 하나도 안 보이시죠? 이따 쉬는 시간에 여기 두 자리 남아있으니까 나오시면 되고요. 선생님 보이시죠? 뭐가 보이세요? 빨간 서클 안에. 태엽이 보여요. 저게 시계인지 오르골인지 뭔지는 몰라도 태엽이 보인다는 건 태엽이 있는 물건이 조선에서 만든 물건이겠습니까? 아니죠. 쇄국정책을 하라고 해놓고서 본인은 물 건너온 물건을 쓰는 이 사회 지도층들이라는 사람들이 꼭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계라는 물건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꼭 그걸로 시계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소유하고 향유하고 구경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보려고 사용했다기보다는 완상품이었겠죠. 그걸 이제 감상하고 소유하는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형의 책가도의 이 부분을 보실게요. 빨간색 서클 안에. 자, 선생님들이 활약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 앞에 계신 선생님들, 자,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놨어요. 1, 0, 대인데, 영자가 무슨 영자인지 기억나세요? 그림자 영어, 여기 1등이 맞고, 선생님 1등이 전교 1등? 한문만 1등! 야, 한문 1등! 자, 박수! 자, 그러면 해의 그림자 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해시계. 어머, 여기 다 전교 1등 맞네요. 네. 그래서 해시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저런 물 건너온 시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구들은 여전히 해시계를 사용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은 에르메스 가방도 없지만 에르메스를 메고 다니는 친구도 없어서 사실은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드림백이 에르메스 백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무슨 백인가요? 라고 에코백? 왜 우리 남편 얼굴이 떠오르죠? 의문의 1패. 집에서 애 보고 있는 남편은 의문의 1패. 네. 주체적인 여성이어서 제가 좀 더 성공해서 한번 그러면은 에르메스 백을 드림백으로. 네. 근데 이게 이제 욕망의 대상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걸 욕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나랑 같은 평수 사는 아줌마가 어떤 백을 메고 나오면 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인 계층이라던가 경제적인 계층이라던가 그것과 욕망의 속성과 종류와 층위가 조금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적이 없는 자명종 시계를 어떤 사람들은 욕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시계를 욕망하고 그 시계를 책거리에 그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제 책거리 그림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제야 본격적으로 석당 책거리를 조금 더 한 후에 쉬도록 할 텐데 무엇을 그렸느냐, 어떻게 그렸느냐. 선생님들 다 대부분 그려보셨다고 하셨죠. 그리는 중이시라는 분들도 계시고. 무엇을 그리고 계신가요? 제가 가끔 이런 강의 의뢰를 받을 때 전에 경주민화 포럼에서 이영실 이사장님이 저한테 한국 민화의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청탁을 받아서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민화의 과거에 대해서는 뭐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 미래는 제가 어떻게 아나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래도 뭐라도 해달라고 하셔서 가면서 엄청 진짜 한 달 내내 고민하고 가서 떠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감히 무엇을 앞으로 그리세요라는 말은 못하는데
과거에 사람들이 무엇을 그렸나를 쭉 보여드리면 거기서 분명히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아, 옛날 사람들이 뭘 그려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valuable, 나에게 있어 desirable, 나에게 있어 collectible 한 무언가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처음 20세기 석당 책거리라는 그림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하버드 대학박물관에 있었던 이 작품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대에 그 펠로우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하고 보스턴 미술관이 이제 그 같은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턴 미술관에서도 일하고 하버드대에서 오래 있으면서 하버드 대학 안에 있는 조선시대 그림은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보스턴 미술관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볼게요. 원래 여기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선생님들도? 앞에 계신 선생님들도 잘 안 보이시는데 원래 책거리였다면 필통 안에 붓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 박물관에는 붓이 아닌 물건이 있었어요. 뭐죠? 만년필. 만년필. 선생님이랑 저랑 소풍을 갑니다. 저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뭐 누구로 할까요? 권도님? 우리 둘이 예를 들어 소풍을 가는데 가서 친구 뭐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시도 한 수 짓지 하고 선생님이랑 저랑 가면 동자야, 짐을 챙겨라 하면 동자가 벼루, 종이, 붓, 물,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챙기고 얼마나 짐이 많아요. 그런데 만년필은 그 안에 잉크만 채워 넣으면 그거 하나만 들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잖아요. 굉장히 혁신적인 물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904년, 5년 항성신문 같은데 광고가, 만년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독일제도 있고 영국제도 있고 미국제도 있었는데 특히 루이스 워터맨이라고 하는 미국 브랜드를 많이 광고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유럽에서 수공품을 처음에는 수입해서 쓰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공장을 지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자본화, 산업화, 상업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100년 전 미국 영화들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래요. 저거 내가 되게 잘 아는 동네인데 10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그 뉴욕 지하철도 100년 전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경성의 100년 전 거 모습을 보다가 지금 서울을 보면은 서울의 경계 자체도 굉장히 달라졌지만 대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전혀 다른 도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루이스 워터맨 만년필 같은 것들이 책거리에 그려졌구나. 저는 이제 막연하게 뭐 조선시대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건 20세기 그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 조선민화전 보신 분? 많이 보셨네요. 조선민화전 도록 사신 분? 제 거 글 읽고 오셨죠?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도판 해설도 많이 쓰고 뒤에 논문도 썼으니까 꼭 읽어주세요. 네, 이 아모레 퍼시픽에 있는 이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견한 후에 이 공부가 갑자기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버드에 있는 것보다 여기 물상이 훨씬 더 많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오브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이런 회중시계도 보였고 담뱃갑이라던가 또 여러 다양한 시계, 그 다음에 뭐 물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패턴의 책갑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제작이 됐고 제 눈에는 핑크색, 왜냐면 그전에 핑크가 없잖아요. 근데 이 화학 염료인 핑크색이 도드라지게 보였고 금박으로 된 것들이 진짜 금이 아닌데 금색을 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8세기 이전에는 금색이 나는 건 진짜 금이에요. 금색이 나는데 금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19세기 말쯤 되면 금으로 보이는데 성분을 조사해보면 금이 아닌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계보의 작품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2020년에 논문을 쓸 때는 14점을 모았는데 그 이후로 꽤 여러 점을 더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 이 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작품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일한 본을 보지 않고 이렇게 유사할 리가 없다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던가 어쩌면 하나의 공방이라던가 내지는 이 본을 얻은 사람들의 그룹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짐작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선생님 계시죠? 네. 누구 선생님 라인끼리 또 파벌 싸움도 있나요? 네. 저 위에 초기에 시작하신 선생님들 말로는 본을 잘 안 주셨대요, 옛날에는. 지금은 인터넷에서도 다 다운받고, 서점 가도 살 수 있고, 옆에 친구한테도 많이 얻으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누구 선생님 제자가 아니면 그 본을 못 얻었대요. 그래서 사실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형록 계보 있죠. 그 계보는 5대의 자기 장손들끼리만 그 본을 가져요. 그건 나중에 뭐 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할 텐데, 차비대령 화원이 됐던 그 5명, 그 5대 그 장자들만 가지거든요. 왜냐면 그 본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본들은 그럼 어떤 관계일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본, 하버드대학교 박물관본, 선문대학교 박물관본, 대표적으로 3개만 보여드릴게요. 14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헷갈리니까. 자, 선생님, 1등 선생님? 한문만 1등 선생님. 네, 한문만 1등 선생님. 한문만 1등 선생님은 3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1번이요. 1번이요? 왜요? 안정적이었어요. 안정적이어서. 저는 몇 번 좋아할까요? 2번. 네, 되바라진 게 딱 2번 좋아하게 생겼죠. 저는 2번이 얘 작가의 정신세계는 뭘까?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취향껏 1번, 2번 주로 고르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하버드 대학교 박물관 본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뭘 그렸을까요? 감, 귤, 밤은 약간 귤. 근데 다른 애들을 보니까 밤인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박물관 애가 그냥 좀 못 그린 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묘사력이 떨어지는구나. 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보다 보니 완산학사라는 글씨도 보이고 석당이라는 글씨도 보였습니다. 근데 하버드 본에는 또 인장을 또 푹 눌러놔서 인면이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더 공부를 하고 더 이런 그룹을 모으다 보니까 석당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석당이라는 호럴스는 한 명의 작가가 그렸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필치가 굉장히 달라요. 다르죠, 선생님들. 필이 다르고, 그리고 이 글씨도 다 달라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거는 이 좌우 반전이 돼서 그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석당이라는 사람의 그린 본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렸나 보다. 아니면 석당의 제자들이 그렸나 보다. 아니면 석당이 우두머리로 있는 공방에 조수 화가들이 이렇게 그렸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작품들을 더 보게 됐습니다. 선문대학교라던가 개인소장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무오년이라고 하는 그 연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18년인가 보다 이걸 알게 됐고, 실제로 이런 그 국립중앙박물관본에는 여기 보시니까 10 시가렛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가 6전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은 알파벳을 알고 쓴 것 같지가 않은 이상한 알파벳이, 읽기가 어려운 알파벳이 있었는데 대충 이런 식의 담배 갑을 그렸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조선에서 일본제 담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다가 1920년대에 조선의 그 국내 자본으로 만들어진 그 담배들도 제작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 브랜드 역사도 많이 공부했네요. 책거리 덕에. 그리고 선문대학교 본에 조선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20본 2입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케이스를 보고는 아, 조선이라는 담배가 있었나 보다 했는데 보다 보니까 성냥이었어요. 그리고 조선 인천 주식회사가 1917년에 만들어진 국내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성냥박물관에 가서 또 유물을 보고 제 직업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런 물건들의 역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안이라던가 이런 그 지명들이 나와서 아, 석당이라는 사람은 부안 출신인가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베리에이션 중에는 오사카라는 주소도 나오고요. 정읍이라는 주소도 나오고 아마 여기저기서 그냥 이 본을 쓴 사람들이 자기 뭐 본관이든 고향이든 이런 걸 쓴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홈쇼핑까지는 기억하시는 세대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통신 판매도 많이 사셨었나 봐요. 아직도 그 찌라시가 집에 와요. 젊은 선생님 뭐죠? 그런 표정 모르시죠? 얼굴도 팽팽해 보이시는데 모르시게 생기셨네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집으로 카탈로그가 와요. 카탈로그가 오면은 뭐 속옷, 뭐 옷, 뭐 다양한 가전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 밑에 모델 번호가 있고 마지막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다음에 몇 번을 달라 하고 온라인 폰뱅킹. 그 폰뱅킹으로 돈을 넣으면은 물건이 배달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매가 됐었을까요? 1905년, 1910년, 1920년, 1930년 이럴 때에 미제 물건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일본 가서 보따리 장사 아줌마한테 보따리 장사 아줌마가 비행기 타고 가셔서 밤사이 밤도깨비처럼 일본에서 물건을 사갖고 와서 우리한테 50%쯤 돈을 얹어서 파셨는데 선생님 그게 100년 전 얘기는 아니죠. 한 30년, 40년 전에는 80년대에는 동네에 그런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유학생? 100년 전에 유학생이 미제 물건을 일본에 가서 사온다. 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런데 황성신문 같은 데 보면 광고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루트가 있나 보다라는 걸 알게 됐었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 혹시 딜쿠샤라고 들어보셨어요? 딜쿠샤. 네,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몽고메리 워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몽고메리 워드. 가끔 재미교포 이런 분들이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제 수업에. 그러면은 오늘은 그런 분 안 계신가 봐요. 그 사천에서 오셨던 그 민화 그리시는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몽고메리 워드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19세기 후반에 세워진 회사인데 전화번호부처럼 두꺼운 책에다가 이런 식의 사파를 잔뜩 그린 만년필, 자전거, 다이아몬드 반지, 가구, 온갖 액세서리 같은 거를 잔뜩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려서 전 세계 전화번호부를 막 갖다 놓는 거예요. 백화점 지하에도 갖다 놓고요. 그런데다 갖다 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기 모델 번호를 적어요. 그리고 수표를 붙이면 미국 내에서는 몇 주 만에 왔겠지만 한국까지는 몇 달에 걸쳐서 와서 자전거도 팔고 만년필도 팔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팔았어요. 제가 아까 딜쿠샤라고 들어보셨냐고 했는데 이 딜쿠샤는 그럼 잊어버리시고 엘버트 테일러라는 사람의 집 이름이 딜쿠샤인데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이라 선생님들이 가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대문 근처에 있는데 어쨌든 테일러가 중요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소공동, 지금의 명동 그쪽에서 상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버트 테일러의 아들이었던 루이스 테일러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래, 태양 아래 모든 물건을 팔았다. 뭐냐면은 지금 쉐보레 자동차 보이시죠? 자동차를 100년 전에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굉장히 특권 계층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자동차만 사면 되나요? 기름도 사야죠.
휘발유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를 AS 하는 그런 데가 없을 테니까 바퀴도 사야 되고 계속해서 소모품도 샀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미국 물건을 갖다 판 거예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조선에서 뭘 갖다 미국에 팔았느냐? 뭘 팔았을까요? 네? 문화유산. 그쵸. 네. 도자기라던가 그림도 팔고요. 가구도 팔고요. 호랑이 가죽, 표범 가죽. 왜냐면 미국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회에 가면 이 책자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 수가 없잖아요. 누가 살 줄 알고 자동차를 진열해 놓고 팔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러스트레이션을 보고 만년필을 주문하면, 물론 이런 건 이제 가벼우니까 좀 갖다 놨겠지만 주문을 하면 몇 달 뒤에 이게 배달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 책거리 그림에는 안경이라던가 시계라던가 만년필이라던가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안경이, 이런 안경은 원래 있었어요. 데모 안경이라고 해서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안경은 18세기 책거리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20세기 책거리에는 금태 안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금태 안경 외에 반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가락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일제강점기 같이 어두운 시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샀을까?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면은 뭔가 좀 어둡고 물건도 잘 안 살 것 같고 아니죠. 네, 아니죠. 그 대구는 특히 돈도 많았으니까 백화점도 굉장히 일찍 생겼더라고요. 그죠? 저 어렸을 때 19살 때 수능 끝나고 고모님이 대구에 사셔서 대구 놀러 왔더니 고모님이 대백에 데려가 주셨거든요. 한일극장도 데려가 주시고. 근데 그런 거 다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대구 자본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이런 식으로 주문이 됐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1913년에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장안몽이 이제 이수일과 심순의 얘기인데, 이 김중대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다던 말이냐? 네, 제가 변사를 하네요. 네. 그런 다이아몬드 반지가 저는 좀 시대가 잘 매칭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많이 있었나?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최재해 선생님이라고 경성의 백화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선생님 책이 이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보다 보면은 별걸 다 팔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반지 당연히 인기리에 팔렸고요. 그리고 선생님 활약하실 때가 됐는데요. 선생님 한 번만 더 활약해 주실까요? 한 번만. 네. 그 신사가 여러 사람 앉아있는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 넷째 손가락 무명지에 광채나는 물건이 있는데 심상치 않냐고. 그 푸생 광채는 똥불빛과 한 가지로 찬란하여 거의 바로 보기 어렵도록 눈이 부신다. 그 신사는 그 방중에 있는 사람으로 일찍이 말을 들었으나 보지는 못하였던 금강석 반지를 꼈더라. 자중에 있던 여러 남녀는 그 반지의 광채를 보고 모두 한 번은 놀라기를 맞이 아니한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틀리지도 않고 잘 읽어주셨네요. 굉장히 어려운 한국말인데. 장안몽이 이제 1913년부터 인기리에 연재가 된 다음에, 이게 책으로 나온 다음에 이 딱지본 소설이라고 하는데 6전이었대요. 6전. 돈으로 6전이 국수 한 그릇 값이었대요. 선생님들 어렸을 때 우리 삼중당 문고판 기억나세요? 그 굉장히 갱지 같은 데다가 되어 있었던 거. 그렇게 가격적으로 부담이 안 됐었던 그런 문고판 책들의 효시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베스트셀러 개념이 생겨요. 그 전에는 여성이 책을 읽을 수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한문을 알아야 책을 읽는데 한문 교육을 여성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기부터는 신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열렸지만 비교적 쉬운 한글로 된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베스트셀러가 된 게 사실은 춘향전이에요. 사람들이 춘향전이 조선시대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내용을 보면 자유연애잖아요. 그네 타다가 이몽룡하고 눈 맞아, 부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첫날 밤 보내.
굉장히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게 사실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김중배 다이아몬드 그렇게 좋더냐 이거와 다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자유연애라던가 로맨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여성 독자층이 나타나서 원래 남성들만 있던 문학의 세계를 여성이 확 늘려놓은 거죠. 시장이 따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집은 소설의 대중적 성공, 베스트셀러의 개념이 나오고 여성 리더가 나온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성들. 그러다 보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대체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게 뭔가, 금강석 반지라는 게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을 거고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락지가 보이시고 다이아몬드 반지로 그린 것 같은 알반지가 보이시는데 아마도 이런 반지 있으면 이 반지를 조금 더 욕망했겠죠. 가락지는 우리 할머니도 끼고 엄마도 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들 시어머니께서 이거 녹화가 되고 있는데 네, 시어머니께서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물려주겠다 하시면 좋죠? 좋나요? 아 좋아요? 그걸 꼭 내가 끼던 걸 꼭 껴라 그러면 좋나요? 세팅 바꿔야지. 공부만 1등이신 줄 알았는데 삶의 지혜도 1등이시다. 그렇지? 세팅이 중요하잖아요. 보석이라는 게 그냥 다이아몬드 원석만 갖다 주면 안 반짝거리더라고요. 생각만큼. 그 반짝반짝 거리는 기술이 사실 다이아몬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클리프 앤 아펠도 조사를 해봤어요. 끼지는 못해도 공부는 엄청 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반클리프라는 이 사람이 이제 반클리프예요. 알프레드 반클리프가 장인 돈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이고 이 사람은 주얼리 사업자였는데 장인 돈으로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원래 더치였어요. 네덜란드 상인이었는데 네덜란드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장인 돈으로 했으니까 회사는 장인 성을 따서 이제 아펠이 들어간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반클리프 앤 아펠이 장인과 부인의 성인 거고 본인 이름에서 반클리프를 가져온 거예요. 알프레드 반클리프에서. 웬 이게 이제 더치들 성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천함들이 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름만 남기고 회사는 사실 아펠 집안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주얼리 디자이너로 출신이지만 제가 반클리프는 없는데 스왈로브스키는 좀 있어요. 또 의문의 입회를 하는 우리 남편. 네. 스왈로브스키는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사실은 유리예요. 크리스탈인데 커팅을 잘해서 언뜻 보면 다이아몬드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다니엘 스왈로브스키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석 세공업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탈을 커팅하는, 유리를 커팅하는 기계를 만든 그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1892년에 그래서 이 특허를 바탕으로 회사가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성업 중입니다. 사실 이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커팅 중요하고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석 자체의 원물도 중요하지만 그런 세팅 자체를 한 이런 미제 물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책거리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현빈이에요. 현빈인데 현빈이 정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영화 감독님께서 정조 뒤에다가 이 경기도 박물관 책거리 영인본 복제품을 갖다 놓으신 까닭은 정조가 자기 일기에 나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국정이 바빠 책을 읽지 못하는 날에는 책거리라도 보면 그게 큰 위안이 된다라고 하는 일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일기를 바탕으로 사실은 1월 오봉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책거리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거리라는 거, 서재의 상징이라는 그림은 사실 남성의 장르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석당 책거리를 보다 보면은 백화점이라던가 새로운 사회에 들락거렸던 소비자로서 여성이 굉장히 그 역할을 했다. 신여성이든 어떤 여성이든 간에 그 전에 조선시대에는 5일 장에 누가 갑니까? 여성이 갑니까? 남성이 갑니까? 남성들이 가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장을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소비의 주체로 등극하면서 석당 책거리에 여성의 물건들, 저는 이게 보석함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보석함, 아마 열면 오르골 소리 같은 게 날 것 같은 마치 이런 보석함에 들어있는 이런 반지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이제 책만 잔뜩 있는 책거리인데 이게 정조가 책거리를 좋아했지만 또 수입 물건 많이 쓰는 거는 굉장히 금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책거리가 그 왕의 취향을 반영한 거다, 정책을 반영한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물건에서 점점 여성이 필요로 하는 물건까지도 책거리가 끌어안음으로써 이게 남성만의 장르였던 것이 여성에게까지 장르가 확대되는, 시장이 확장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거리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물건이, 아까 시계 기억나세요? 자명종 시계 기억이 나실 텐데, 이제 급기야 이 20세기 석당 책거리에 나오는 시계들은 로마 숫자 외에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초침까지도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초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시계는 외국 영화, 어렸을 때 봤던 흑백 영화에서 남자들이 양복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는 회중시계잖아요. 사실 이 회중시계는 1904년까지 모든 남성들은 회중시계를 썼고요. 여성은 사실 시계를 볼 일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겠지만 목걸이에다가 시계를 찼습니다. 그럼 이런 손목시계는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모두 그분한테 감사를 해야겠죠. 까르띠에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까르띠에 시계는 없지만 까르띠에의 레거시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까르띠에의 친구 중에 산토스라는 사람이 유럽을 횡단해야겠다, 비행기로 횡단을 할 텐데 한 48시간 걸릴 것 같은데, 운전하면서 먹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싸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시간도 봐야 되니 특별한 시계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까르띠에가 친구를 위해 손목에 시계를 칭칭 감아준 거예요. 빵도 먹고 뭐 거기서 모든 일을 40몇 시간 동안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럽 횡단에 성공을 하고 그 산토스라는 이름을 따서 산토스 시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목시계의 가장 원형이면서 상용화된 시계의 제목은 까르띠에 산토스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시계를 좀 볼 텐데요. 선생님? 맨 앞에 계신 선생님들 혹시 여기 글씨 보이세요? 읽어주세요. 선생님 읽으셨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바쉐론 콘스탄틴. 바쉐론 콘스탄틴. 네. 이 시계에 이화문이 있는데요. 아마도 대한제국기에 제작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실제 바쉐론 콘스탄틴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보급형 브랜드들을 대한제국기에 고종과 순종이 만들어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선물을 하고 외국에서 온 외교 사절들에게 선물했던 그런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을 주진 않았겠죠. 지금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 가서 가격을 쭉 보니까 최소 한 6천에서 한 1억 몇천 점, 뭐 어떤 거는 개인적으로 문의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문의는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얼마나 할까? 몇 억이길래 개인적으로 문의하라고 할까? 너무 궁금한데, 그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755년에 창립된 스위스 시계회사이고요. 지금 세간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 모델은 아메리칸 히스토릭 1921인가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모델명까지 외우네요.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서 그 1921년부터 나오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계들을 특별한 사람만 수공으로 만든 그런 시계를 유럽 사람들이 만든 거를 조금씩 사용하던 것이, 전 세계인이 회중시계를 쓸 수 있게 만든 건 다 미국 브랜드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공장을 짓고 열심히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공장화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됐는데,
특히 이 몽고메리 워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황성신문에도 계속해서 1904년부터 5년까지 광고를 매일매일 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선생님께 이거 읽어달라고 하면 저 미워하시나요? 아, 한문 선생님. 거짓말이셨대요. 한문 1등 거짓말이셨대요. 네. 아, 네.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미국 우아루 사무. 이게 월섬사입니다. 미국의 월섬사. 이 미국의 월섬사는 미국에서 만든 1억 개의 시계를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 팔았대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부자가 된 거죠. 이런 것들 이제 대량 생산한 것들로. 서서는 스위스예요. 스위스의 나우한스 같은 시계를 타운센트 상회예요. 타운센트 상회도 아까 엘버트 상회처럼, 엘버트 테일러 상회처럼 미국의 상회인데 명동 근처에서 그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약을 해서 저렴하게 수입을 할 테니까 시계랑 좌종, 괴종, 금은, 부속품, 금지환, 이게 이제 금반지겠죠. 금은 동으로 태한 안경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판다. 그런 광고를 1904년에서 5년까지 매일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저랑 1시에 만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시계 없이 잘 살던 사람들이 왜 시계가 필요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매일 출근을 해야 돼서 네.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네. 유행을 해서 네. 자동차, 기차 이런 게 생겨서 우리가 이 시계를 계속 사라고 하면서 이 시계를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여기에다가 모델 번호를 써서 돈을 붙이면 그 상회에다 돈을 주고 오면 몇 달 뒤에 이런 시계가 이제 배달이 됐는데 사실 이 시계들의 같이 나오는 게 이런 전단지입니다. 플라이어, 찌라시죠. 근데 요게 이제 여러 개가 남아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인천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조선 남자의 갓을 쓰긴 했지만 제 눈에는 조선 남자로는 안 보이고 미국 남자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눈만 찢어지게 그리면 조선 남자로 보이겠거니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Korea comes to 월섬 for time. 월섬이 아까 그 미국 회사 월섬사를 말하는 거고요. 보면 The most reliable watch to keep time on our new railroads. 그래서 새로운 철도에 너의 시간을 맞춰줄 가장 믿음직한 시계입니다. 1905년에 경부선 서울에서 신의주는 1908년인가에 뚫리고 1905년까지 경부선이 먼저 뚫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계 없이 8시 7분 차를 타고 9시 13분 차를 타긴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가장 먼저 표준시를 제작해서 쓰기 시작한 곳이 영국이래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런던시, 웨일즈시 시간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철도가 놓이면서 모두 다 표준시를 써야지만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철도를 탈 수 있었고 사실 이때의 철도를 생각해보면요. 프랑스 정도에서 시작한 그 철도가 헝가리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거쳐 만주를 거쳐 한반도까지 해서 부산까지 내려간 게 일본의 관부선, 그 시모노세키가 부산을 잇는 연락선까지 됐을 때 유라시아가 완전히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진정한 대륙으로서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을 맛봤을 겁니다. 그 전에 조선은 1882년 조미수호 조약을 맺기 전까지 공식적 외교를 맺는 단 2나라. 일본? 러시아? 1882년 조미수호 조약 이전에 우리 친구 딱 둘이었는데 중국이랑 일본이죠. 네. 물론 러시아도 알고 베트남도 알긴 알았는데 매년 외교사절을 보냈던 건 사실은 중국 거의 유일했고 이제 일본은 이제 가끔 보냈고요. 그래서 친구가 딱 둘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882년 조미수호 조약 이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여러 서구 열강들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고 철도가 뚫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실제로 인적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05년 경부선이 뚫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황성신문에 월섬사가 시계 광고를 합니다.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는 아시죠? 네. 선생님 한 번 더 활약을 해주세요. 네. 식사를 끝나고 시계가 7점입니다. 윤구는 자기의 시계를 꺼내주며 이 시계는 어제 서천식구에 선생님 말씀대로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6원짜리니 제 것으로 바꿉시다. 제 시계는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하기로 나도 기념으로 윤군의 시계를 받고 내 시계는 윤군에게 주었다. 백범이 기꺼 사일인 1932년 4월 29일 아침의 정경묘삼. 네. 울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이거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아, 네. 요게 원래 윤봉길 의사의 시계였대요. 아, 죄송해요. 이게 원래 윤봉길 의사의 시계였고, 이게 김구 선생님의 시계였는데, 김구 선생님께 2원짜리였고, 윤봉길 의사께 월섬사의 6원짜리였어요. 근데 난 어차피 오늘 일본에 체포될 거니까, 난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선생님이 더 좋은 걸 쓰세요 하고, 이 6원짜리를 아침에 드리고 갔고, 실제 김구 선생님이 서거하시는 그날까지 쓰고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윤봉길 의사는 잡혔고 수감이 되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싹 벗어서 유족에게 보내잖아요. 유족은 아니고 가족들에게 보내는데 나중에 이제 유족이 되신 거죠. 그 가문이 계속 가지고 있었고 김구 선생님은 윤봉길 의사를 받아서 그걸 계속 사용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두 시계가 다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월섬사의 김구 선생님 시계와 윤봉길 의사의 시계는 국가 등록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라 하면 민족의 지도자신데 어떻게 미제 시계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뭐 우리가 자동차도 못 만들고 반도체도 못 만들고 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런 시계가 당연히 미제 시계를 쓰셨겠죠. 그래서 월섬사가 판 1억 개의 시계 중에 김구 선생님 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작품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시계가 나옵니다. 아마 이런 괴종 시계를 그린 것 같은데 우리는 벽에 시계를 거는 문화가 그런 전통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어서 갖다가 저는 우리 선조들이 참 그 지혜로웠나 봐요. 이렇게 재간동이들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도자기인지 뭐 목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받침을 만들어서 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시계가 이제 수입이 됐고 그걸 이제 받침을 만들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은 모습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민화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기차 그 스티븐슨이 만든 증기 기관차였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기차가 완성이 된 것이고 또 증기선이라고 하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요코하마나 나가사키에서 출발한 배가 조선에도 왔고 또 그게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갔고 그래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다 건널 수 있는 이런 교통 사항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오직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단 하나의 수공품 그런 것들을 수입해서 만든 고가의 사치품들을 책거리에 그렸던 상황이 20세기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외교 환경, 통상 환경 이런 것들이 반영된 새로운 시계, 새로운 다이아몬드 반지, 새로운 재질로 만든 안경들을 그리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20세기 책거리 한 점에 대해서 배우고 계셨지만 석당 책거리라고 하는 한 책거리 유형을 배우셨지만 사실 300년의 역사를 다 배운 격이에요. 어떤 그 정조대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책거리는 진화하고 있고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당대의 최고의 어떤 고가품, 사치품, 수입품, 희귀품 그런 것들을 그린 이 장르를 통해서 300년의 사회사, 문화사, 경제사를 맛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저 빼고 선생님들은 다 그림을 그릴 줄 아시고 저 혼자 매주손인 이 자리에서 감히 어떻게 그리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어떻게 그려왔는가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리는지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초본 같은 것들을 구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초본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가, 초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근데 가해미나박물관에 이런 초본이 남아 있습니다. 가해미나박물관 가보신 분 계시죠? 많이들 못 가보셨구나. 지금 가면은 오른쪽에 들어가는 통로에 이거를 관장님이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가며 보실 수가 있고, 초본이 복잡하니까 요 한 장면만 볼게요. 요게 이제 제가 이것도 한 17, 8점, 이 초본을 바탕으로 완성된 작품들을 17점 정도 발굴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 오브 아츠 라크마에도 있고, 영국 박물관에도 있고, 국내외에 고루고루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본을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초본 토끼 모양의 모형들이 있고, 또 청색으로 그리라는 지시가 있고요. 홍색으로 그리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 몇 점을 조사해 보니까 초본이 시키는 대로 그린 작품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말을 안 듣나요? 지식을 몰라서? 아니 지시를 못 알아들어서? 그럼 선생님 지시를 제대로 드리면 선생님은 본을 따라 하십니까?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하죠. 왜 안 하십니까? 내가 더 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이게 미나는 자기 표현이고 하니까 좀 창의성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가끔 민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색칠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무슨 예술가냐,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는데,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똑같이 따라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말을 안 들어요. 왜냐? 자기 감각이 더 낫거나, 선생님 말씀대로 내 성향이 반영되거나, 왜냐면 그걸 붓을 잡는 순간 누구나 예술가가 되잖아요. 그 꼰대로 그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내 감각이, 내가 하고 나를 바라게 하는 그 예술적 감각이 움직이는 대로 그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를 찾기가 참 어려운데, 그나마 지금 이 백선도가 여기 있는 지시들을 굉장히 많이 따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요거는 독일에 있고, 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선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보면 본이 동일한데, 숨은 그림, 죄송해요.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사실 다른 그림 찾기인데, 다른 그림을 찾게 만드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제 초등학교 동창이 지나가면서, 김수진 너는 그런 거가 너 직업인 거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냥도 조사하고 담배도 조사하지만 다른 그림 찾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작가가 본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감을 하게 되겠죠. 이런 건 요즘 유행이 지났으니, 내지는 이런 건 없애는 게 그림이 더 깔끔하겠다, 내지는 이런 거를 더 추가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이 어떻게 보면은 변형이 되기도 하고 더 추가가 되고 감해지면서 새로운 감각들이. 선생님 뭐라고요? 소심하게 바꿨다고. 그럼 선생님은 과감하게 바꾸시나요? 그렇군요. 그게 기량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작품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과감해지나요? 성향일까요? 성향? 네, 성향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 더 자신 있는, 오래 그리면 그 고집이 생겨요.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쭉 하다 보면은, 아까 하버드분 같은 작가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너네 정신세계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만나보고 싶잖아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니? 사는 게 쉽진 않지?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초본들을 활용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제 가해미나박물관에 석당 초본도 있습니다.
네, 석당 초본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가장 오래된 석당 초본보다 이 본이 앞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은 본에 한글이 적혀 있고 본을 그린 종이 자체가 이거는 뭐 좀 빳빳한 종이 뭐라고 해야 될까? 공장에서 나온 종이가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이라고 해서 가장 시대가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작가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본을 또 당신들이 만드시더라고요. 선생님 본 만드세요? 아, 그 단계시군요. 여기서도 당신이 본 직접 뜨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계시죠. 네, 눈빛으로 나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본이 시대를 앞서는 건 아니고 석당이라는 그런 큰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씩 바뀐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하버드 본 작가 꼭 만나고 싶다 했잖아요. 얘가 제가 거의 도라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세히 보다 보면은 얘가 이제 하버드 본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왜 웃으세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자국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고 그리다가 까맣게 칠했어요. 처음부터 까맣게 칠한 게 아니에요. 현대미술이냐고요? 현대미술이라고요? 제가 보기에 얘가 성질이 있어서 그리다가 망치니까 그냥 아닌 척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원래 이거를 주문한 사람이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깎은 거야.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 건 아닐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얘가 기량이 딸려서 못 그려서 이렇게 했나 보다 했는데 아까 그 그릇을 보고는 얘는 정신세계가 굉장히 궁금한 작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문이 닫혔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선생님들 돈 따라 문이 닫힐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들은 진정한 예술로서 하기 때문에 뭐 자족을 위해서 하시니까 안 그러시다 본데 이거 주문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좋은 조건으로 가격을 맞춰주는 사람은 알료도 더 비싼 걸 펑펑 쓰겠죠. 보니까 알료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일본산 그 석채 같은 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선생님들. 한재산 헐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알료 가격도 뭐 만만치 않은 애들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는 이제 본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아이디어 없이는 나오기 어려웠을 법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사실 파초가 비춰진 거울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동일한 어떤 사람이 그렸건 이걸 모르고 우연히 이 두 개가 같았다?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을 봄으로써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책거리를 본 없이 그리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오브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물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당신이 뭘 그리는지 모르고 그려왔는데 그게 빗자루였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 이제까지 감인 줄 알고 그렸는데 그게 밤이었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사실 석당 책거리 내가 좀 그려봤지 하시는데 손을 못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초본을 통해서 이게 꼭 선후 관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가 이게 한 명의 작가일 거라고 상상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게 한 세대로 이루어진 수평적인 공방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어떤 연대를 가진 것만도 아닌 이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런 석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인장의 글자를 석란으로 변형한 것도 있고 또 뭐 까맣게 칠하거나 안 나오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임오산 서학이라는 요런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의 호라던가 뭐 사람 이름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제지간이건 아니면 하나의 공방 안에서 우두머리 작가와 조수 작가들과의 관계건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관계를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책거리의 역사, 300년의 역사를 무엇을 그렸고 어떻게 그렸나를 쭉 봐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려야 할까요? 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의 동료들이 그린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대구 출신 작가들 거를 가져왔는데 설마 여기 김민수 작가님이 계신 건 아니죠. 제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어서. 저는 이 사람이 대구 사람인지 몰랐는데 저번에 이제 계명대 해서박물관에서 초대를 해줘서 강의를 하러 갔더니 권종수 소장님께서 당신 제자시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우연히 보고 좋아하게 됐던 거는 제가 특정 브랜드의 커피를 네, 골드카드 홀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홀더였고 한국에서도 홀더여가지고 그 스타벅스 커피가 들어가 있는 게 반가워서 이 그림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 작품은 또 누구 작품인지 아시나요? 저는 이 작품을 이제 영국에 있는 빅토리아 앤 앨버트 한류 전시 때 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작가님을 우연히 경주에서 만났고 좀 친분을 쌓다 보니까 저랑 나이도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남경 작가님이라고 아세요? 선생님 아세요? 네, 그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직접 사진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신기했던 거는 이런 현대 미나 작품을 빅토리아 앤 앨버트가 사줬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영국에 가시면은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이라고 대형 박물관이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이제 영국 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안에는 사실 영국 물건은 없죠. 이집트라던가 뭐 한국관도 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영국 박물관 안에 영국 물건 아닌 거 다 빼면은 그냥 텅 비어버리게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은 좀 다른 미술관이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고 내셔널 갤러리랑도 또 다른 거죠. 내셔널 갤러리 이제 영국계 잔뜩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이 돈을 내서 만든 19세기 후반에 만든 그런 박물관이기 때문에 미술관이기 때문에 산업을 진작하고 상업용 미술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자기라던가 디자인, 직물 미술, 패션 그래서 그 앙드레김을 포함해서 꽤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그런 옷 같은 것들도 많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김남경 작가 거를 뭐 코로나 기간에 그리셨대요. 그거를 사줬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코로나 기간에 5살짜리와 11살짜리 아들이랑 집에서 복닥거리다 보니 그 친구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 친구들한테 보물, 그 친구들한테 수집할 만한 그런 물건들이 레고랑 어벤져스라 그걸 그리게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과거의 책거리서부터 현재의 책거리까지를 보다 보면 어떤 물건들을 그려왔고 그리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선생님들 중에 학자 출신들 중에 그림을 뭘 그릴까를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주제까지는 안 되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내 작업에 특히 책거리 같은 장르는 어떤 걸 해보면 좋겠다라는 영감을 받고 힌트를 얻어 가신다면은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박승훈 대표님은 그 행소 박물관 강의 때 오셨었대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렇게 저를 찾아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주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가끔 줌으로도 강의를 하고 저는 대부분의 무료 강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불러주는 강의는 제가 인스타에 올려요. 인스타가 막 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강의 정보를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보통 주로 강의 정보를 올리고 유료로 하는 거는 안 올려요. 그쪽에서 꼭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 올리고 대부분 무료 강의만 올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오늘 수업을 정확하게 서머리한 건 아니지만 그 책거리 수업을 영어로 해놓은 게 또 있으니까 혹시 지도하시는 학생들 중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메리칸 워먼즈 소사이어티 그런 데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100% 대부분 그 외교관 주재원 사모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민화 이러면서 자기가 민화 그린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외국 어떻게 영어가 되니 그랬더니 영어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막 복잡한 얘기 안 해도 그림 따라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릴 수 있다고 배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혹시 외국인 학생들 가르치시다가 그래도 또 그리다 보면 이게 뭘 그린 건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강의 자료로 쓰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강의 수락한 면도 있으니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컬렉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림을 저도 집에 걸죠. 그림을 삽니다. 사는데 제가 산 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진 않아요. 근데 뭘 사냐? 아주 놀랍게도 돈 되는 걸 사진 않아요. 그만큼 돈이 없어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제가 즐기고 싶은 그림을 사거든요. 근데 책거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리고 제가 핸드크래프트맨십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잘 그린 거. 그런 게 전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미니멀하게 그린 추상 작가들 거는 좀 별로예요. 그런데 이게 랩탑을 그리거나 아이패드를 그렸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정말 갖고 싶게 그렸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눈을 딱 아이캐칭하게 만들고 저 개인적인 취향이죠. 컬렉터라이스의 취향이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상을 그리느냐 그리지 않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작가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영희인가 김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가 이제 저작권이 좀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선생님들의 그림을 막 쓰질 못해서 그게 아쉽다. 김남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주셨고, 그 다음에 이 김민수 작가님 거는 워터마크가 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제가 따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 작품을 보내주시면서 자기가 20년 동안 주부여가지고 자기는 책거리에다가 냄비랑 국자를 꼭 그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 그림을 제가 외국에서 나가서 수업을 할 때는 꼭 소개를 하면 그 대목에서 사람들이 뭐 이런 소리를 내고 뭔가 이렇게 좀 터치를 받은 거죠. 그런 리액션을 주실 때가 있어서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거는 진정성, 그리고 작가가 물론 이제 잘 그렸냐 못 그렸냐가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거친 아마추어 그림도 매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진정성이라던가 작가의 자기 세계가 들어간 거, 그러니까 유행한다고 이거 그렸다 저거 그렸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있으면 너의 세계가 있구나, 너의 우주가 있구나, 그걸 존중해주고 싶다. 그래서 사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1년치 그 스튜디오 값 내시고 재료 사셔서 작업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메시지로 저는 모으거든요. 이유한 선생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유한 걸 사자. 이거는 지금은 이유한 거는 살 돈도 없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컬렉팅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투자 개념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우리 집이 몇 평이니까 100호, 여기는 50호여야 되니까 어떤 사이즈,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가 작가님들한테 하는 얘기는 꼭 일기 쓰셔라. 작가 노트 꼭 쓰셔라.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 큰 도움 된다. 그리고 사실 작가들도 자기가 잊어버려요. 작업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그렸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좀 노트를 해놓으시면 분명히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누구 거를 보고 와서 자극을 받은 거, 내가 우리 아들하고 후닥거리를 한 다음에 내가 요걸 한 거, 등등등등. 그래서 작가 노트 쓰시라는 거, 그리고 진정성과 자기 세계관 담으시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아이패드를 그려라 그리지 말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 질문 계시면 이제는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2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